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진장철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션의 주제가 역시 댐과 관련되는 세션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우리가 총 지역 사회와 관련되는 주제를 가지고 3개의 세션을 만들었는데 그 3번째 중에 제일 마지막 세션입니다. 그래서 주로 댐과 지역의 미래라고 하는 그런 큰 타이틀로 서브타이틀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모래강 내성천과 중공불과 영주댐 해서 내성천 보존에 황선종 사무국장님께서 오셨는데 나중에 인사를 우리 여기 밖에 나가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섬진강 유역의 댐 관련 이슈와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광주 전남연구원의 김종일 박사님께서 담당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제의 지역에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이 소양강 댐과 춘천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하필이면은 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우리한테는 좀 어려움이 되어버리지만 본인한테는 영광스럽게 한국 잠시만요. 정확하게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전국적으로 향토 논문 공모전을 실시했는데 그 37회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깊은 공모전이나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됐는데 아마 주제는 제목은 문헌과 고고 자료로 본 춘천권역 봉수연구라고 하는 그런 논문인가 봅니다. 이분이 지역의 향토 사학자로서 여러 활동도 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그게 바로 시상식이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고민을 많이 하기에 상 받으러 가라고 그러고 다만 영상으로 좀 남겨다오 했더니만 또 이분이 영상 만드는 재주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꼭 20분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무려 8분을 초과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또 이제 이 초과되면은 점심시간이 우리가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배고프면 아무것도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토론하신 분께서 조금 참작을 하셔갖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체할 시간이었고 좀 시작도 좀 늦었습니다. 먼저 우리 황선종 내성천 보존의 사무국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주 내성천 보존의 사무국장 황선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춘천에 왔는데 어저께 춘천을 이렇게 보면서 제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녁에 닭갈비도 맛있었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개가 끼었더라고요. 저는 또 댐을 또 다루는 입장에서 이 안개가 일상적으로 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이제 들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 춘천에 참 모습이 아름답고 또 어제 또 발표를 들었을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강에 대한 기억들, 이런 추억들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저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모래강 내성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내성천 위에 지어진 영주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강 주변에서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저렇게 예쁜 모래강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 내성천에 대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운동을 해온 지 저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내성천 문제, 영주댐 문제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운동을 하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한 댐이 쉽게 어떤 변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권에도 얘기를 해보고 또 시민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결국은 이제 대체로 운동은 법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헌법에 이게 환경권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더라고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쾌적한 환경. 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정의를 도대체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근데 실제로 법률적으로 제정이 된 것을 보면은 예를 들면 방류구의 수질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잡아놓긴 했지만은 그것만으로 과연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댐 문제를 이 환경권과 결부를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저는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내성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성천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이제 해봤는데요. 단순히 어떤 그 수질, 뭐 대기 환경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수려한 경관, 또 뭐 유쾌한 촉감, 뭐 정돈된 주변 이것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고 그런 것들은 결국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스트레스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피해를 본다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래강 내성천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내성천은 경북 봉화군 무량면에서부터 발원해서 한 110km 정도 구간을 완전히 모래로만 채운 굉장히 특이한 강입니다. 제가 여기 여주에도 그렇고 또 낙동강도 그렇고 섬진강도 그렇고 모래강입니다. 또 세계에는 모래강이 많겠지요. 근데 왜 저희가 이 내성천의 모래강을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은 희귀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이 100km 구간이 백로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한결같이 얕습니다. 모래강은 많지만은 대체로 깊고 또 뭐 얕은 것도 있지만은 대체로 깊고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은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한결같이 얕은 모래로 구성되어 있고 그 모래 또한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중요시합니다. 낙동강의 지천인데요. 저 형태는 저렇게 제일 위쪽을 보면은 영주댐 건설 현장도 있고 그다음에 감이 공유가 굉장히 고글거리면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대부분이 영주댐에 잠겼습니다. 내성천 소개는 이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내성천의 모래가 낙동강 모래의 60%, 47% 얘기도 하는데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소극적으로 47%라고 저희가 언급했는데요. 저 47% 모래가 낙동강의 모래를 공급하고 해안가의 모래를 공급하는 원천이라는 점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래강 한번 볼까요? 이게 내성천의 모래강인데요. 댐 건설할 때 수공해서 찍은 사진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감이 공유가 있는데 저 부분은 전부 다 잠겼습니다. 댐으로 다 수몰됐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감이 공유가 전부 모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얕고 모래톱과 여울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강입니다. 여기는 무선마을인데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선마을입니다. 전부 모래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저 모래를 밟으면은 저렇게 밟고 다니죠. 밟고 다니면은 하루 종일 놀아도 발바닥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주댐이 건설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5분을 못 걷습니다. 발바닥이 아팠어. 각지고 굵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저분이 저렇게 서 있지만은 저렇게 얕습니다. 한결같이. 그래서 저희들도 어릴 때 저렇게 아주 뭐 5살, 6살 때부터 가서 뛰어놀아도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빠져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이런 형태들의 강입니다. 전 구간이 이렇게 이제 모래로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면 우레교 쪽인데 굉장히 저희들 많이 가서 놀던 곳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소양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강을 어릴 때 이 강을 보고 세상의 모든 강이 다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회 나가보니까 전부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자갈강도 있고 뭐 진흙으로 구성된 강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고향 강이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강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큰 강이 있구나. 촌놈이 서울에 올라갔으니까 놀란 점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강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크고 참 경탄할 만하다 하고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강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저 강은 뛰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냥 구경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내성천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나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모래강이었습니다. 해룡포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향유할 수 있고, 예. 또 한 번 볼까? 빨리 가겠습니다. 강을 소개가 너무 길게 한데, 이건 옛날에 찍은 사진들인데요. 저희들이 구해서 했는데, 내성천이 한결같이 이렇게 모래로만 구성되어 있는, 저희 친구들인데요. 저렇게 뛰어놀고 그랬었습니다. 모래가 주는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진을 참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관을 찍은 사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사람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마을인데요. 예전의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지 않지요. 이게 무슨 마을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앞마당처럼 저렇게 이용했다고 합니다. 저기 예전에 뚝도 없었고 저기서 물을 떠서 길러 먹고 이제 그랬던 건데요. 예, 이거는 이제 좀 창의적인데도 이렇게. 예. 그다음에 또 이 내성천의 또 다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성천은 모래하고 여울이 빛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비춰지거든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 물고기 한번 보셔요.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물고기. 빛의 향연이라 그래야 될까요? 사진으로 그냥 이게 아마추어가 이렇게 찍어도 굉장히 이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작가님이 찍은 사진인데 무슨 마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찍은 거니까. 자, 이제 이런 모래강이 사라졌습니다. 영주댐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내성천이 나의 고향에 대한 강이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면 내성천은 이 대보 화강암 지대인데요. 흑, 운모, 화강, 숨도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저기 동그라미 친 저 부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내성천이 이제 가로질러 이제 흐르고 있는데요. 제가 발견한 것은 전 세계에서 여기만 이렇게 눈꽃 구릉지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다 뒤져도 며칠을 뒤져도 이와 유사한 데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저게 다 골고리입니다. 저 골고리에서 많은 모래들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산을 이렇게 파헤쳐도 그 자체가 모래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보통 그렇지 않는데 산 자체가 모래로 되어 있는 그런 지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모래가 강으로 유입이 되고 그 강으로 유입된 모래가 바다로 떠내려가는지를 추산할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는 눈꽃 구릉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래강은요, 원래 그렇습니다. 영주댐의 건설 목적이 낙동강 수질 개선인데요. 내성천은 모래로 되어 있어서 모래 자체가 수질 정화 기능을 합니다. 저희들 환경 플랜트를 좀 했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환경 플랜트를 했었는데, 뭐 폐수 처리장이라든지 정화 설비를 지을 때는 항상 샌드 필터라는 것이 됩니다. 모래로 정화를 하죠. 근데 내성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모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래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질을 맑게 해주고, 예전에도 축사가 많았고 농경기가 많았지만은 항상 1급수를 유지를 할 수 있었고, 그 생태계 자체가 1급수종 위주로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리 상류에서 비정 오염물이 많아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결국 영주댐이 이제 이런 기능을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성천의 모래는 해운대 해수욕장, 울진의 해수욕장, 경포 해수욕장을 만드는 모래의 근원입니다. 그 모래가 없으면은 그 해수욕장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수천만 년 동안 쌓여서 된 것이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주의 산을 접하면 저렇게 모래입니다. 이렇게. 저거 가지고 그냥 시멘트로 발라서 이렇게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일급수가 흘렀지요. 예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깨끗한 물이 항상 흐르고, 저희들 어릴 때는 물을 퍼서 이렇게 직접 마시고, 특히 이제 강가의 주변에 사시던 분들은 이제 미역국을 끓일 때, 누구 생일이 되어서 미역국을 끓일 때는 이제 강의 물을 들러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맛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향유할 수 있었던 강이지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모습입니다. 이제 연기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영주댐이 1조 838억 원, 1조 2천억 정도 들었습니다. 안동댐보다 규모에 비해서 한 7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댐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조그마한 댐인데요. 저 댐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 내성천 저 인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 할아버지들 다 얘기 듣기로는 구한 말에 독일인들이 와서 저기서 댐을 지으려고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짓고 다녔다고 합니다. 댐을 지으려고. 구한 말부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럼 일제시대 때가 되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와서 또 이렇게 댐을 지으려고 굉장히 또 노력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럼 6.25 전쟁이 끝나니까 이번엔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또 댐을 지으려고 또 이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지금 와서 우리 스스로가 저기다 댐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얘기하면 왜 그 댐을 그때는 짓지 않았습니까? 물으니까 댐을 지을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었답니다. 모래로 기반한 지역이고 암 자체도 굉장히 연약한 암반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진국에서도 그 당시에 댐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도 짓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했는데 결국 우리나라 수자원공사가 댐을 지었습니다. 지금 댐의 모습입니다. 보시죠. 조그마한 댐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댐에 대한 피해를 산정할 때 직접적인 피해만 얘기를 하죠. 근데 직접적인 피해가 우리 몸에 와닿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굳이 따진다면 일조량이 좀 낮아졌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 싸움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자, 영주댐이 왜 부담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주댐 유역이 한 50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유역 내의 농경지 면적이 21%입니다. 인근의 충주댐 같은 경우에는 9.9%, 안동댐 9.1%.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장 높은 농경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역 내에. 이건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이 댐을 지을 수 있도록 결정이 됐는지 그 자체가 왜 검토가 안 됐는지 자체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주 지역 그쪽에는 보면은 가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용담댐 유역보다도 2.5배가 많아요. 가장 많은 데가 용담댐 유역인데 이런 데다 댐을 지니까 그 농경지의 비점 오염은 뭔가 가축 여기가 이제 유역 면적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기는 준평야지대인데요. 밭이 많기 때문에 퇴비를 저렇게 많이 갖다 넣습니다. 노래는 거의 퇴비가 안 들어가는데 밭에는 저렇게 많이 들어가고 특히 가수원이 많기 때문에 퇴비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렇게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축 사육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발생된 비점 오염은 어디로 유입됩니까? 다 영주댐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따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자, 보이죠. 그 다음에 전에 그 낙동강 환경청에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영주댐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왔을 때 계곡에다 이래 지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평야지대에다가 댐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 상류에 바로 그 봉화 그 시내를 이렇게 흘러서 거기 모이는 그런 데다 지는 걸 굉장히 놀랐다고 자기 생각 밖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수량이 안동댐에 15%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내성처는 모래로 집안이 모래와 연약한 집안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 저희들이 이 종단도를 저희들이 구했는데요. 보면은 3분의 1이 연약한 안반 위에 댐이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이 댐은 50년 빈도의 홍수에도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성 평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이 됐는데요. 당시에 측정한 경제성 평가는 편익이 1.01호였습니다. 겨우 이제 1을 넘어섰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늘어난 예산까지 포함을 하면은 편익이 0.796%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수질 악화에 대한 산입이 없이도 그 정도로 편익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럽니다. 영주 시민들은 대체로 이제 강을 내성점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강이 다 내성점처럼 모래강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이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강이라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저 흔한 게 모래고 또 강이 다 그런 것이 뭐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모래강의 희귀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물이 많은 것을 또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같이 이제 한강 같은 것을 봤을 때 경탄했던 것처럼 그 가치를 잘 모르는데요. 근데 그런 문제점들은 결국은 수질 가지고는 해체할 수 없답니다. 수질이 좀 나쁠 수도 있지 뭐 강이다 그렇지 이제. 근데 이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도 그게 문제가 있다면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이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주댐은 당초에 2009년도에 착공해가지고 2014년도에 준공하도록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14년도에 준공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2년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요. 현재 그러다 보니 2014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을 못하고 2년을 연기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러면 준공을 해야 되죠.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산이 모두 소진되고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준공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시설안전공단에서 준공 검사를 하는데요.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은 환경부 장관이 준공 허가를 내줍니다. 근데 예산이 다 되어도 준공 검사를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9년째 준공 검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주댐은 삼성물산에서 건설했기 때문에 또 삼성물산의 또 영향력도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영주댐이 그냥 방치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주댐 하루에 방류구의 모습인데 수문을 모두 닫아도 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수자공사 몰래 닫고 열고 자기들끼리 테스트 할 때 몰래 찍은 사진입니다. 문을 다 닫았는데도 저렇게 물이 흐릅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 저기 보면 고랑이 우측에 보면은 저렇게 고랑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서 이제 물이 이제 축축축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촬영을 해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570여 곳에 이제 균열이 생겼습니다. 굉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댐과 댐 두 개, 그 중력식 댐과 차수백형 댐의 사이인데요. 저 자체도 지금 갈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기 우리 회장님이 이제 소문을 했는데 저렇게 세상에 댐에다 실리콘으로 저렇게 바르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실리콘으로 저렇게 발라놓고 저거를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수자공사는 2016년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막 국회의원 부르고 시장 부르고 이렇게 해서 막 포상도 하고 다 했는데요. 근데 준공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물이 새니까 못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7월 달에 몰래 수공해서 준공 검사를 했는데 그게 발각이 되니까 누수가 생기는 것이 발각이 되니까 중단하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또 몰래 하다가 그 다음에 녹조가 생겨가지고 또 모든 환경단체가 와 있으니까 또 못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아예 준공 검사를 포기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준공 검사를 했지요. 그래서 시민들은 준공이 된 줄 알아요. 근데 환경부에서 와서
준공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도 준공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댐이 지어지면서 수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질이 악화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비점 오염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물을 정체를 시키니까 당시에 이제 COD로 측정을 했는데요. COD로 12.2 ppm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물을 1급수에서부터 5급수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1급수에서 5급수까지 하면 마지막 5급수가 10 ppm입니다. 그러면 10 ppm이 넘으면 12 ppm은 물이 아니죠. 그런 상태가 용유댐에서 2017년도에 담수를 하니까 드러났습니다. 곧바로. 그럼 지금은 매년 폴리어마 알루미늄이라는 수질 개선제를 투입합니다. 지금 그 시간이 예. 20분이 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수질 악화가 굉장히 실제로 이 영유댐의 녹조 현상입니다. 빠르게 논리했습니다. 사진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유댐의 실태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댐으로 인해서 강의 원형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모래가 한 2m 정도 하류 쪽에는 유실이 되고 자갈이 늘어나고 수풀이 뒤덮고 지금의 아까 앞에서 본 사진의 그런 내성체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무선마을의 경우에도 저렇게 트랙터를 이렇게 해서 풀을 제거해야만이 관광객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저렇게 많은 모래가 유실이 되고 해롱포입니다. 우리 측정을 한 거 이렇게 많이 모래가 유실이 됐습니다. 이 변화된 것을 보면은 이전과 이후의 모습인데요. 이런 실정입니다. 완전히 다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모두 숲풀로 다 뒤덮여서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성체는 특이한 게 있는데 저 흰수마자라는 것은 1930년도에 일본의 겐지스 모리라는 학자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발견해가지고 학명을 등재를 했습니다. 낙동 겐지스 모래라는 것인데요. 무선마을에서 발견한 것인데 저 모래는 이 내성천 모래에 특화된 그런 내성천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종입니다. 이것도 지금 멸종이 됐습니다. 먹항새가 한 마리가 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먹이가 없었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것은 또 긴 얘기니까 또 모래 특이하게 진화한 또 조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향유권이 박탈됐다는 거. 우리가 이제 들어가 놓을 수가 없게 됐죠.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병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테스트 해보니까 반점이 생기고 붉게 이제 가려움증 같은 것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댐 밀집도 1위입니다. 소양강은 초기에 지었지만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댐을 지어가지고 댐 밀집도가 세계 1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모든 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댐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살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모래를 이제 이렇게 많은 모래를 다 이제 퍼냈고 또 4대강 사고로 인해서 3억 입방미터 모래를 퍼내고 이러니까 강이 원형이 변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런 모래들은 해안에 모래를 공급하는 원천이었습니다. 동안 난류를 따라서 원산까지도 저 모래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모래가 자꾸 유실되기 때문에 저렇게 모래를 퍼부어서 저렇게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퍼부어서 모래 차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진인데요. 저 모래가 있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저렇게 공중에 붕 떠버리는 그런 실정으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넓은 모래창인데 저렇게 변해가지고 제가 사는 기간 동안에 불과 10년 만에 저렇게 많이 변해서 저렇게 구석에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영유댐 문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유댐의 건설 목적이 낙동강 수질 개선인데 수질 개선은 오히려 안 되고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9년째 미주공 상태에 있고 또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금 담수를 할 수 없는 때문에 계속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감안했을 때 영유댐 철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철거한 이후에는 국립공원으로 강에 대해서도 국립공원으로 한번 지정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유댐 같은 실패의 사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인물을 썩는다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점 오염이 들어오면은 보통 이제 남조류라는 그 조류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남조류의 특성은 포자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 중에 뿌립니다. 그래서 포자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디 고인물에 앉으면 이제 씨앗을 발화를 하는데요. 예전에 영육댐 못 쓸 때는 한 번도 녹조가 생긴 적이 없어요. 항상 일급수를 유지했는데 댐이 이제 물을 정체를 시키니까 거기에 내려앉은 포자들이 발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번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인물에서 썩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사실 옳은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영육댐을 건설할 당시에 검토되지 않았고 지금 와가지고 수질이 굉장히 나쁘니까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성천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거기에 흰수마자라든지 조개라든지 칠성장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칠성장어가 크기가 요만합니다. 이렇게 한 뼘보다 조금 큰데요. 원래 칠성장어는 이만합니다. 근데 왜 거기 칠성장어는 그렇게 작은가? 물이 얕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몸집이 크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 진화를 했고 난장이 칠성장어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한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내성천이 홍수기와 갈수기를 반복하는 그런 환경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이제 막아버리고 물을 기울처럼 일정한 곳만 흐르게 한다면은 거기에 생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원래 강의 형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살피지 않았습니다. 예.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영육댐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육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그 수장공사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우리 정찬 강원지역 협력본부장님 계신데 유감스럽게도 이분은 영주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변두리라도 조금 답을 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댐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런데 또 동시에 영주 시민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건설 전에 뭘 하셨는가? 이런 걱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내린천댐과 방산골댐을 저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그때 힘이 없고 하니까 막 지으려고 할 때 90년대 중반입니다. 결국은 무산시켰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어떻게 건설하도록 내버려 뒀는가? 이런 질문도 있는데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먼 남쪽에 있는 섬진강 위역의 이제 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이제 위역의 댐 이슈와 과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그림은 섬진강 위역에서 이렇게 이제 광역 이렇게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암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 4억 5천만 톤 정도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는 댐입니다. 이런 순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강, 긴 강에 해당됩니다만은 우리나라 4대 강, 그러면 4대 강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4대 강에 강 길이나 유역 면적에는 해당이 되지만 4대 강 속에는 영산강이 들어가고 5대 강 이렇게 이야기해야 섬진강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섬진강 위역의 사람들은 좀 슬픈 강이다. 가장 슬픈 강이다. 형제들이 있다고 하면 네 번째 형 역할을 못하고 다섯 번째 형 역할을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예, 섬진강 위역도이고요. 3개 도를 흘러서 관료하고 우리나라에서 5대 강 중에서 하구가 막혀있지 않은 강, 한강도 신곡 수중보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좀 막혀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하구가 막혀있지 않는 강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 위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위역 인구가 고작 한 30만 명밖에 안 되고 농업용수 수요랄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1인당 그 가용 수자원 총량을 따졌을 때 전국에서 가장 그 수자원 총량이 많은 곳, 1인당 수자원 총량이 많은 것, 강우량이 많은 대신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 강점기부터 이제 댐 건설을 시작을 해서 수자원이나 전력 수요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댐 자체, 이제 댐 그 상류나 하류 지역의 하천 개수는 4대강 뭐 다른 그 강들에 비해서 아직 낮은 상태에 있고, 지금 금년은 상당히 지금 가뭄이 심한 곳입니다. 다른 우리 뭐 한강 쪽이랄지 뭐 저쪽에 그 경상도 뭐 이쪽에 뭐 그 많은 그 홍수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섬진강 유역 쪽은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 급수 이렇게 이제 상당히 좀 그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2020년 재작년에는 섬진강 유역에 또 홍수가 발생을 해서 많은 그 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섬진강 유역에 건설된 그 댐들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제 댐들이 만들어져서, 물론 저수 용량은 한강이나 낙동강에 있는 그 댐의 규모보다는 더 적지만 많은 댐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댐들은 뭐 농업용수 댐들, 그 다음에 이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댐들, 그리고 이제 수력 발전을 위한 댐, 그리고 이제 다목적 댐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제 그 2002년도에 태풍 루사, 뭐 이런 그 태풍 이후에 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섬진강 유역에 있는 그 댐들입니다. 맨 그 상류에 섬진강 댐이 있습니다. 이 섬진강 댐의 물이 거의 한 90% 정도가 이 하류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유역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유역 변경을 해서 동진강, 만경강 쪽으로 농업용수로 흘러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수력 발전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약 90% 정도의 물이 이쪽으로 유역 바깥쪽으로 이제 흘러나가고요. 그 다음에 섬진강에서 이제 가장 큰 그 지류 하천이 보성강인데, 이 보성강 상류에도 보성강 댐이 있습니다. 이 보성강 댐은 작은 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력 발전을 해가지고 이 유역 바깥쪽으로 남해안 쪽에 등량만이라고 있는 그런 그 간척 농경지 쪽으로 농업용수로 이제 가져가고요. 주암댐의 물이 아까 4억 5천만 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주암댐의 물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이쪽 부분에 이제 이사천댐이 이제 이사천이라고 하는 또 수계가 있습니다. 작은 이제 수계인데, 그쪽에 이제 주암 조절리댐, 상사댐이 막아져 있어가지고 이 주암댐의 물이 도수터널로 해서 상사댐으로 흘러가서 이 섬진강 유역이 아닌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섬진강 유역의 좌측에는 영산강 유역이 포함이 되어 유역이 있는데, 이 영산강 유역에 광주광역시랄지 목포, 뭐 나주 이런 비교적 큰 도시들이, 섬진강 유역보다는 비교적 큰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도시에 공급하기 위한 용수를 또 좀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동복댐이 있는데, 이 동복댐은 광주광역시에서 용수를 그 자기들이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생활용수 전용댐입니다. 그래서 이 또 댐을 막아서 또 물들을 또 가져갑니다. 그래서 섬진강 유역에 이렇게 상류에서 물을 가져가고 또 뭐 지류에서도 물을 가져가고 하는 바람에, 정작 이 섬진강 본류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의 유량이 줄어들어서 섬진강 하류에 수 생태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섬진강 이제 거의 그 하구 부분에 또 이제 그 취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취수장에서 이쪽 부분에 또 수어댐이라고 하는 그 댐이 있습니다. 섬진강 수계는 아닌데, 그 수어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광양 지역의 공업용수랄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데, 그 다합 취수장에서 수어댐 쪽으로 물을 또 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수어댐의 위험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류에서 물을 가져가고 또 하류 부분에서 물을 가져가고 한 바람에 이 정작 이제 섬진강 하구 부분에 많은 그런 그 생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요 그 이슈들을 보면 이 댐이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서남권의 어떤 그 용수 공급이랄지 산업 발전에 이제 원동력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뭐 이렇게 용수 공급 또는 이런 뭐 전력 생산 또 뭐 홍수를 조절하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자원들이 이제 다른 강으로 다른 수계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양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진강 하류 쪽에서 이제 가령 이제 댐의 뭐 유입량이나 저수량이 뭐 감소한다랄지 또는 하류의 유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아까 지금 내성천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은 내성천의 모습과 같은 하천이 옛날에 섬진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댐 상류 댐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수시에 그 이제 그 부유물질들을 많이 함유한 또 이제 퇴사를 많이 함유한 것들이 다 댐 쪽에 퇴적이 되고 깨끗한 물만 하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섬진강의 바닥에 모래들이 없어지고 섬진강 그 하상들을 보면 다 기반함이 노출된 그런 모습들로 이제 그 변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민물들이 바다 쪽으로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제 민물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해수가 섬진강 하구에서 이제 계속 밀고 올라와 가지고 이 섬진강 하류 지역에서 뭐 지하수위가 뭐 저하된다랄지 또는 지하수에서 이렇게 이제 소금기가 섞인 물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온다랄지 또는 이제 그 제첩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바다에 살고 있는 어종들이 잡히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주민들 아무래도 이제 댐이 만들어지고 이런 댐들을 이제 뭐 수질 관리하거나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제 적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섬진강 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댐 그 상류에 있는 산간 마을들의 어떤 그런 그 접근로들이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그 나룻배 같은 것으로 그런 그 이제 그 산간 마을을 왕래하다가 그 전복 사고로 해서 많은 사고들이 나타나 있어서 40명 정도가 오랫동안 이제 사망한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이제 수변구역 이런 것들로 이제 관리가 되면서 토지 이용 규제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좋은 자연 여건을 놔두면서도 어떤 개발을 못하고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는 이런 그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런 수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그 생활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그 해소하기 위해서 물 이용 부담금을 걷어서 수계 관리기금을 만들고 그 관리기금을 가지고 주민 지원 사업이나 또는 토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 그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 토지 매수 이제 그렇게 해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토지 매수를 하게 되니까 오염원을 이제 밖으로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오염원들을 없애는 효과들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토지 매수 실적들을 보면 뭐 숙박 음식점도 이렇게 많이 감소했고 뭐 공장 축사 이런 것들이 감소해서 한편으로 보면 지역 발전에 동력을 완전히 그 상실해버리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하는 이런 역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그 낙후 지역, 전국적인 낙후 지역으로 대체적으로 댐 상류 지역들이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산강 이제 섬진강 수계 쪽에서도 특히 이제 섬진강 수계 쪽에서도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들을 보면 섬진강 위역의 산간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고령화율이 상당히 이렇게 좀 높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지역 낙후도 순위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지표들로 봤을 때 섬진강 그 상류 쪽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지역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전국 자치단체별로 그 이제
지역 낙후도 순위라고 하는 것을 KDI에서 2013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자료이지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다목적 댐들입니다. 그래서 다목적 댐이 있는 지역과 여기 이제 하늘색과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짙은 곳일수록 낙후도가 심한 지역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낙후도가 심한 곳에 이 댐들이 원래 댐이 있는 곳 자체가 산간 계곡 쪽에 위치한 그런 뭐 특성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댐이 위치한 곳 주변 지역들이 공교롭게도 전국적인 낙후 지역이다. 물론 몇 개 가령 뭐 울산에 있는 뭐 이런 댐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댐과 관련돼서 이런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섬진강 댐 같은 경우에는 댐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인 임실군과 그 물을 이용하는 정읍 시민 간의 어떤 갈등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섬진강 댐의 물의 한 90% 정도가 동진강 쪽, 만경강 쪽으로 이제 물이 간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섬진강의 하류 지역 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물의 양을 좀 줄이고 섬진강 댐 쪽으로 물을 좀 많이 방류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수리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도에 발생했던 홍수의 원인과 관련해서 그 홍수의 이제 피해 보상들이 좀 있었고요. 또 섬진강 하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염해에 대해서 이제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조사하는 또 이제 피해를 요구하는 이런 요구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동복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꿔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댐이 가지고 있는 우선 댐 주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기회 요인들을 잘 좀 알아야 되겠다. 워낙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약점 및 위험 요인으로는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전국적인 낙후 지역이다. 또 규제들이 지금 많이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럼 과거에 지금 현재 우리 댐 주변 지역을 관리하고 댐을 건설할 때나 댐 주변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70년대 방식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댐 주변 지역은 무조건 토지용 규제를 해야 되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댐이 이렇게 기능들이 바꿔져야 되고, 과거 70년대나 80년대에 비해서 이 오염의 처리 기술도 훨씬 더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피해 지역과 수해 지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들을 토대로 해서 댐 주변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들을 해보자. 요즘에 마을 재생, 도시 재생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낙후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댐 주변 지역을 획기적으로 재생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로 국립공원 지역 같은 경우에 명품 마을 사업을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듯이 댐 주변 지역에 관련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모두 좀 모아서, 가령 산림청, 환경부, 농림부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어떤 특정 마을들을 선정을 해서 댐 주변 명품 마을 사업들을 한번 해서 주거 환경도 정비하고 또 탐방 계획을 맞을 수 있는 기반도 좀 만들어내고 하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댐 주변 지역도 이제 청정 산업들을 좀 육성해서 발전시키는, 그렇게 해서 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댐 주변 지역에 지금 이제 댐이 만들어지고 나면 댐 바로 인근에 뭐 물문화관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요즘에는 이제 댐 하단부에 뭐 이제 수변공원, 생태공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정도인데, 보다 더 좀 적극적인 시설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어쩔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물론 댐 탐방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상수원으로 이용된 댐이라 하더라도 무방류를 전제로 한 소규모 마리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안 될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이런 그것들을 철저히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제 하에서 이제 댐 또는 수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의 어떤 그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댐 이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그 규제도 합리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댐을 건설할 때 이제 또 건설할 당시에 댐 그 이제 정비 사업을 하게 되고, 건설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지원 사업이 있고, 또 환경부에서 수변 지역도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다 각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통합해 가지고 어떤 그 지원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댐 이제 주변 지역의 협의 기구들, 여러 가지 지금 그 갈등들이 있습니다. 상류와 하류의 갈등들, 또는 이제 보존과 개발의 갈등, 여러 갈등들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구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댐 주변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22개 자치단체인가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댐 소재지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댐 소재지라고만 할 게 아니라 댐 주변 지역 이런 식으로 좀 왜냐하면 댐 소재지 하니까 그 가령 우리 여기 소양강 같은 경우에는 댐 소재지 그러면 춘천 이렇게 포함이 되고, 뭐 인제나 또 여기는 또 포함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댐 소재지뿐만 아니라 댐 주변 지역까지 시장군수 구청장 이 협의회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 가지고 대정부 어떤 그 협력이나 또는 그 건의 창구로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동철 그 운영위원장님의 이 발제를 앞에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걸 그대로 하면은 토론의 시간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줄여서 옳지. 여기서부터 이분이 가시면서 이 책임감이 아주 투철하신 분인데 이 자리 같이 하기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보고 듣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생각됨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 건데요. 기후위기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양댐은 언젠가는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사라질 댐에 대한 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리고 지역과 공존하는 소양강댐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식의 행정을 펼쳐야 되는가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요거는 허영위원이 그 질의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한강 수계기금 배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44.2%를 배분을 받고 있고, 그 한강 수계기금 사무국에서 23.2%를 사용해요. 근데 강원도는 19.2%만 이 배분을 받고 있거든요. 사무국이 사용하는 비용만큼도 못 받는 게 강원도예요. 이거는 피해는 가장 많이 보는 이 춘천 지역에서 이 한강 수계기금 배분은 가장 적게 받고 있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죠. 더군다나 주민지원 사업을 배분 현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게 강원도는 주민지원 사업에다가 9.3%를 배분하는데 경기도는 93.3%를 배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좀 등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춘천과 수도권의 미래는 안전하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기후위기에 대한 대비 부족의 불안감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사라질 소양강댐에 대한 고민도 별로 하지 않고, 그리고 지역과 공존한 소양강댐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별로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하류거지 춘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암댐의 안전성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건데요. 결국은 의암댐을 존치하는 게 맞느냐, 배치하는 게 맞느냐, 이 고민은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의암댐이 총 저수량이 8천만 톤인데 소양댐의 초당 방류량이 11,000톤에 이르거든요. 그럼 1시간이면 3,960만 톤 정도를 방류한다는 얘기인데 소양댐이 2시간 방류하면 의암댐이 만수를 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늘 물은 차 있는 의암댐이 갑자기 방류를 했을 때 이게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강수량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기후위기 하지만 이건 뭐 1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표를 좀 참고하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9월 25일까지 총 강수량이 1510mm인데요. 이건 연간 강수량을 훨씬 넘어선 거거든요. 이미 9월 달에.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 강수량이 1100mm에 있죠. 이거는 연간 강수량이 1350mm인데 연간 강수량의 거의 80%가 6월부터 8월 3개월 동안에 내려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뭐 올해만이 아니라 2011년에도 그랬고요. 2011년에는 뭐 6월부터 8월 달까지 강수량이 연간 강수량보다 더 많았습니다. 2013년도 그랬고 2020년도 그랬고 이렇게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에는 강수량이 집중돼서 나타납니다.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6월부터 7, 8월 요 3개월 단의 강수량의 급격한 차이를 봅니다. 이거는 안정적인 물 공급뿐이 아니라 이 홍수 대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고민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소양댐의 방류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이 방류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1978년에 처음 소양댐이 열었을 때 모습인데요. 요거는 올해 지금 소양댐이 열었을 때 모습이고요. 이 방류 주기가 짧아지는 것이 이 수치로 나타납니다. 소양댐이 첫 방류한 거는 1978년 8월 28일인데 이때는 이제 소양댐이 만들어지고 나서 물을 채우는 기간이 필요했으니까 5년 만이거든요. 이때는 만수가 된 기념으로 다 시험 방류를 했던 거예요. 그 후에 이제 3년 후에 또다시 방류가 이루어지고 주로 이제 보면 3년에서 5년 주기로 소양댐이 방류가 됩니다. 이 5년 주기가 있는 곳은 중간에 가뭄이 들었던 게 있는 거죠. 심지어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방류가 되는데 이때는 2014년하고 2015년이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류주기가 길어졌던 거고요. 2020년에 또다시 이제 3년 만에 방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의암호 사고가 생기죠. 이 초당 3,000톤을 방류했을 때 이야기. 이때 2020년에 29일간 방류가. 그리고 2년이 지난 2022년 8월 달에 또다시 이제 방류가 되는데 요 2년 만에 방류죠. 실제로 요 50년 통계를 보면 평균 방류 기간은 3.76년이 걸려요. 근데 실제 방류는 20회가 진행되거든요. 13번이 13년 동안 방류가 될 동안 13회죠. 연간으로 따질 때 13 방류될 동안 20번을 방류가 되는데 이거는 한 번 방류하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차례 나눠서 하기도 하고 심지어 세 차례 하기도 하거든요. 요 심각해지는 게 수치로 나타나는 건 바로 이 아랫부분이에요. 소양댐이 완공된 후에 30년 동안 77일간 방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11년간은 49일 동안 방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최근 11년 동안은 그동안 30년에 비해서 거의 방류 횟수가 2번으로 늘어난 방류 횟수가. 이거는 소양댐의 방류 주기도 짧아지지만 방류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소양강 유역에 강수량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 이거를 수치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비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에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했죠. 태풍 루사가 강원도를 관통하면서 강릉 지역의 하루 강수량이 871mm를 기록합니다. 이건 엄청난 강수량이죠. 1969년도에 춘천 지역의 가장 큰 수해라고 얘기해서 그때 춘천 지역에서만 거의 수십 명, 수백 명이 피해를 보게 되고 하천에서만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이런 수해가 있었는데요. 그때 강수량이 300mm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871mm라고 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강수량이죠. 올해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2022년 8월 달에 서울 강남에 1시간에 110mm의 강수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수해가 나고 지하철역이 침수하고 뭐 이랬던 현상이죠. 이렇게 보면 지금의 집중호우의 심각성은 시간당 강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소양댐이 태풍 유사 때문에 여수를 하나를 더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초당 11,000톤을 방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초당 11,000톤을 방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신부급 지역과 신사동 일부가 물에 잠긴다는 거죠. 제방을 넘는다는 얘기죠. 3,000톤을 방류했을 때 하류 지역의 수위가 2m 높아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11,000톤을 방류하면 몇 미터가 높아지겠습니까? 최소한 5, 6m 뭐 이상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주변 제방에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의암댐은 아예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의암댐은 아예 역할을 못하고 그냥 무사통과에 되는 문제가 생긴다. 요 시간당 방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암댐에 얼만큼의 물이 유입되고 얼만큼을 뺄 수 있냐를 계산해 보면 시간당 50mm가 왔을 때 총수량은 1억 3,500만 톤이 되거든요. 이것 중에 땅으로 흡수되는 걸 한 40% 정도를 보면 순유입량은 8,200만 톤 정도 돼요. 근데 초당 11,000톤을 방류한다고 했을 때 시간당 3,960만 톤이 방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8,000톤 이상이 들어오니까 방류를 11,000톤을 풀로 한다고 하더라도 잔여량은 4,000만 톤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 수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11,000톤을 풀로 빼내도. 만약에 100mm가 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100mm가 올 경우에는 시간당 아무리 풀로 가동해서 물을 빼내도 시간당 1.3m씩 수위가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만일에 소양강유역에 500mm의 강수가 이루어진다면 유입량은 8억 톤이 넘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위가 12.9m를 상승한다고 해요. 소양강 수위가. 만수위 기준을 했을 때. 근데 만수위가 아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좁아지기 때문에 훨씬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소양댐의 수위가 180m 정도였을 때 500mm 강수가 온다면 20m가 수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무리 풀로 11,000톤씩 물을 빼내도 소양댐의 수위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시한폭탄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최대 강수량을 적응해 봤을 때 하류 지역의 시민들이 얼마나 안전하냐. 그리고 댐은 진짜 안전한. 이 사력댐인데 만약에 댐 물이 넘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이거는 뭐 핵폭탄 이상의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소양댐이 생기면서 춘천 지역은 많은 변화가 있었죠. 뭐 지금도 춘천 시민들은 소양댐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춘천 시민들은 아직도 수돗물세를 내고 있죠. 지금도. 건강상의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그런 반면에 일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올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안전성 문제는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 시간당 강수량의 증가라든가 일일 강수량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문제에 있어서 소양댐 때문에 얼마나 안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 대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적인 구조물인 소양댐이 앞으로 영원하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무한대로 갈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만일에 이것이 안전에 위협이 생긴다면 춘천 시민들을 비롯해서 수도권까지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는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2년 국제물포럼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앞으로 이런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댐을 유지하고 갈 거냐, 그리고 물 공급이라든가 홍수 조절이라든가를 어떻게 갈 거냐,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늘 같이 선생님들과 이 고민을 같이 나누고 토론도 하고 어떤 대안도 좀 제시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함께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없어도 박수를 치고 또 특히 또 장관상을 받게 된 것도 같이 축하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소양강댐이 이 춘천 시민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건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은 단정적으로 소양강댐이 사라져야 될 인공 구조물이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이건 이 담당하시는 수자원공사에서 좀 유권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오셔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주십시오. 예, 지금 마이크를 좀 조정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이 춘천 국제물포럼이 20주년 기념 특집으로 선정한 대주제 댐과 지역사회 3개 세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세션이 되는 셈입니다. 이 세션의 물론 다른 홀에서는 댐 상류 지역 가치 보존을 위한 환경관리 방안이 논의는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좀 더 미래와 관련해서 세션 11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재의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역의 미래를 두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세 개의 주제가 각각 지역적으로 영주 그리고 곡성을 끼고 있는 섬진강 그리고 우리 춘천의 소양강댐 그리고 그 댐이 위치한 주변의 이 지역에 사시는 사람들의 이 여러 가지 애환과 또 이해관계가 언급이 됐습니다. 자, 우리 토론을 통해서 이게 발제된 내용을 두고 좀 더 진전된 그런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합니다. 여기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이 박일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이 전국댐 연대 의장이시기 때문에 특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시간은 그냥 꼭 7분을 좀 채워주십시오. 특별히 그 7분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5분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들 함께 좀 뵙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춘천물 포럼이 20주년이 되는데 그동안의 토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옷을 입은 고 활동했던 많은 분들을 한 군데서 만나게 해줬다는 그 친교의 기능, 만남의 기능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자리를 하게 돼서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또 사회보는 교수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관계자들 준비해 주시냐고 정말 특히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앞서 영주댐도 마찬가지고 또 두 분의 영성잘자를 포함해서 세 분의 발제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댐을 왜 만드느냐? 이익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죠. 다 손해보면 아무도 안 만들겠죠. 근데 댐은 결정적으로 이익 보는 사람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달라요. 러시아의 가스를
판매하면 러시아가 돈을 벌고 미국의 원유를 판매하면 아랍의 원유를 판매하면 아랍이 돈을 버는데 물은 물을 통과하고 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판매할 권리도 없고 몽땅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떡도 아니고 떡구물 중에서도 한 100분의 1 정도 드는 그거를 갖고 전국에서 수십 년간 또 아주 긴 세월 토론의 진전도 안 될 정도의 그런 토론들을 긴 세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좀 처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은 누구의 것이냐, 댐은 누구의 것이냐 라는 본질적인 화두를 우리가 계속 던져낼 수밖에 없는, 그것은 댐을 관리하고 이익을 보는 중앙정부와 수공이나 한수원이나 농어촌 공사에 묻는 화두가 아니라 댐체가 존재하고 그 호수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과 그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 스스로 자문을 해야 하는 질문으로서 우리가 늘 가져가야 된다. 그거를 통해서 댐에 대한 주인의식, 주권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자각할 때만이 이 댐 문제에 갖고 있는 본질을 좀 해결할 수 있겠다. 어제 오늘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한 7, 8개 토론장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다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저기 교수님, 저기서 저 박사님 발표하는 거 다 제가 들을 만한 거 다니면서 좀 들었는데 똑같이 느끼는 안타까움은 역시 수자원공사나 좀 이 관리하고 이용자 또는 삼자적에 있는 분들은 댐의 기능적인 이익들을 중심으로 손실 보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아니라 생략해버리는, 그거 굉장히 좀 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으면 오늘 아침에 화장실을 갔는데 마찬가지로 댐에 이익이 있으면 손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한쪽 면을 딱 쳐내고 본인들의 순기능적인 측면만 와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윤리적으로도 좀 문제죠.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강원도 춘천을 비롯해서 이 댐 지역에서 오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좀 더 댐에 대한 본질적인 각성을 통해서 댐을 환수하는 소양강 댐을, 충주 댐을, 팔당 댐을 각 지역에 적어도 광역 정부가, 지방 정부가 해소하는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본질적인 어떻든 우리의 고민과 그 좀 저돌적인 노력,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어요. 그래서 뭐를 할 거냐. 이 전만식 박사님 이따 오후 발제에 댐 관련된 제도 개선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댐 피해 지역의 그 진흥법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댐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어요. 결국 법을 바꾸는 거죠. 지금 충북도의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서 여기 김진태 지사가 손잡고 앞으로 아마 그분들의 활동과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갈 건데요. 하나는 댐 건설 관리 지원법. 특별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5조 1항입니다. 댐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 환경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이 공동 관리한다. 이것을 위해서 전국댐연대는 매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박사님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댐건설진흥법, 이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이런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수공이 어제도 발제 때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홍수와 가뭄으로 누가 이득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냐? 압도적으로 수도권이 보고 부산권이 보고 대천권이 보잖아요. 그거 계산한 적 있어요? 홍수를 저감시켜서 보는 이득, 가뭄을 방어해서 보는 이득을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수해방지사라고 이름을 짓고 기고도 하고 성명서도 내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학자들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수해방지세 제정 또는 댐 주변 지역 진흥에 관한 특별법,
또 댐 건설 관리 지원법 이런 핵심적인 법조항들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일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우리 저희 이 춘천 국제물 포럼에 참석을 해주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자, 이어서 섬진강 유역 환경협의회 백양국 사무처장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실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이 토론자를 제대로 제가 소개도 하지 않고 드리는데 일단 누굽니다 하면 우리 박수나 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박일선 대표님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예. 예, 누르고 아니 예 하시고 그냥 예. 그래요. 뭐 이렇게 전국의 그 물 관련 포럼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여기까지 올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섬진강 최하루 지역인 광양에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6시간 걸리더라고요. 오다 보니 그래도 보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전문가님 아까 영주댐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니 아주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닥치지 않으려는 법이 없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앞서 주제 발표에 섬진강 유역댐 관련 이슈와 과제를 우리 김종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섬진강 하루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좀 할까 합니다. 2020년 8월에 섬진강 지리산 권역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액이 3,400억 정도 되는데 하루 지역 피해만 거의 2,000억 정도가 넘어가요. 3분의 2가 하루 지역입니다. 근데 하루 지역에 왜 이렇게 피해가 심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혹시 섬진강 하동의 벚꽃길이라든지 그 섬진강 길을 투어로 올 기회 있으면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한쪽 좌측편은 하루 지역에 보면 광양 지역인데 그쪽은 섬진강 하천 주변에 보면 옛날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뚝방입니다. 그런데 피해가 심한 곳을 보면 인위적인 사람의 손길이 닿은 곳입니다. 곡성이라도 하동 지역에 보면 자전거도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을 하지 안 했지만은 그 무렵에 섬진강 그 자전거 길을 만들었습니다. 십리길을. 그래서 거기 길을 만들면서 치수지역 공간 활용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하동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큰 수익이 없다 보니 섬진강 하천변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개발 행위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섬진강 하루 지역의 하동 지역이 피해가 좀 심해졌습니다. 근데 그 피해가 그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심해졌지만은 그 이유로 인해서 섬진강 하루 지역에 모래 퇴적토가 많이 쌓였습니다. 문제는 이 퇴적토를 걷어내라는 게 하루 지역 어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이게 환경단체, 시민단체는 강력 반대를 했죠. 강은 모래톱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앞서 내성천에서도 그 아름다운 모래가 내성천 금모래빛이지만 섬진강은 은모래빛입니다. 모래 입자가 다른 모래에 비해서 입자가 가늘어요. 아주 밟으면 거의 스티로폼 그 형태의 부드러움을 갖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을 정부에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약 100억을 투입해서 세 쿼터를 나눠서 준설 작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근데 준설을 해 요구하신 분들이 하루 지역 분들입니다. 어민, 염해 피해로 인해서 제첩 생산 농가 어민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저희들 어민들을 설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현실이 어찌냐? 제첩 자체가 2년 동안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래톱이 있어야 생태계가 보존되고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를 준설하니 제첩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어민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맹태가 사라지듯이 섬진강에도 제첩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기후 변화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좀 아쉬움이 있고 섬진강도 모래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사라지냐? 하루적 말단에 광양제철소와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석유를 싣고 오는 배들하고 제철소에 원료 수송하는 배들이 큰 선적들이 들어오다 보니 3년에 한 번 걸쳐 준설 작업을 합니다. 준설을 하다 보니 하루 지역 수심이 엄청나게 깊어야 됩니다. 10m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홍수가 좀 오고 비가 좀 오면 그 준설한 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다 보니 모래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강모래가 아닌 바닷모래가 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4대강에 이렇게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운동하신 분들, 전문가 박사님들 있겠지만은 그래도 섬진강은 나름 4대강에 빠져 있어서 보존은 잘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보존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 마지막 섬진강 유역된갈 이슈에 발언해서 거버넌스 부분을 약간 어필한 것 같은데 이 물은 주변 지역 실제 주민들이 거버넌스로 형성해서 문제점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 지자체가 정책을 고민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물을 효율성을 가져가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갖지 않을까라는 걸 주민 차원의 참여형으로 거버넌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다들 전문가분께서 좋은 말씀 쟁청하고 듣고 가는 입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사정은 다릅니다. 영주댐이나 비해서 섬진강 댐은 또 하류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세워진 산단의 존재가 또 강에 큰 또 훼손을 가져오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찬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협력본부장이십니다. 이 수자원공사를 대표해서 나오신 건 아니고요. 본인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고 이 박수를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는 정찬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춘천국제물포럼에는 이제 과거에는 참여를 못 해봤었고요. 작년하고 이제 올해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많으셨을 텐데 20년 동안 잘 이렇게 이끌어주신 우리 진장철 이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다음 또 10년, 또 20년 춘천국제물포럼이 아주 발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세 분 발표하신 주제에 대해서도 잘 들었고요. 그 주제별로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입장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댐 관련해서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추진을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어떤 찬반에 대한 아주 논란이 많이 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특히 수질 관련 측면에서는 많은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환경부에서 뭐 지역 의견이라든지 현재 또 모니터링 결과 또 뭐 4대강 감사 결과 등을 고려해서 향후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는 수자공사에서는 정부가 결정하면은 그 후속 조치를 이제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섬진강댐 관련인데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쪽 업무를 잠깐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 제일 큰 문제로 저희들이 봤던 거는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진강 유역에 이제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80% 이상이 지금 동진강, 만경강, 영산강으로 다 유역 외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섬진강 하류 쪽은 염해 피해와 아울러서 또 여수산단의 용수 부족이 지금 생기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적으로 그 동진강, 만경강 유역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사용량에 대해서 재산정이 좀 엄밀한 재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쪽으로 지금 영산강 쪽에서는 자체 생활용수 취수원이 지금 전혀 없는데 대부분 동복댐에서는 100%를 가져가고 주암댐에서 80% 정도를 가져가는데 영산강 쪽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큰 4대 농업용 댐이 있습니다. 그 4개 댐에 대해서 농업용수를 좀 엄밀하게 또 재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영산강 유역 주민, 광주, 나주 분들도 어떤 물 자립 개념에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 그런 이야기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계속 나왔는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좀 강하게 주도권을 행사해야 될 것 같고요. 유역물관리위원회 주도로 우선 최소한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많이 있는 형편인데 협의체 구성을 우선 하시고 그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좀 실행력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강댐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에 5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5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종합 리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크게 분야를 이제 안전 분야, 또 조경, 경관 분야, 또 생태 자연성 회복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떤 지역 상생을 하는 크게 4분야로 나눠 가지고요. 지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소양강 지사에서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지역분들과 같이 구체적인 행동 방안들을 마련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질문과 또 답변을 통해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춘천에서 또 이 관련 분야에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한만수 강원도 사회문화연구소 연구실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원도 사회문화연구소의 한만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 물포럼에 참여가 처음인데
우선 발제자 세 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한번 훑어보면서 아까 황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환경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김 박사님이나 우리 오동철 위원장님께서 제기해 주신 수계기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소양강댐,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춘천이니까 소양강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그 댐 지역의 피해,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과도한 상수원 규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수몰민 발생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저는 좀 새로운 접근으로 간접적인 피해의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의 상수도 온도가 수도권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서울 사시는 분들은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여름이라도 한여름에 춘천에 내려오셔가지고 냉수로 샤워 못 하십니다. 차가워서. 설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타 지역보다, 특히 수도권 같은 데보다 1, 2도 이상 온도가 낮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춘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일러를 틀어야지, 가열을 시켜도 뜨거운 물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는 경제적 비용이 춘천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뜻입니다. 또 댐으로 인해서 아까 안개를 말씀하셨는데 호흡기 질환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면 댐 지역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호흡기 환자가 타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발생을 되는지, 그래서 그 병원 진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가계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건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그 자료를 상대로 지금 댐 주변 지역에 대해서 피해가 많다 얘기하는데 비상적입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거가 필요한데, 입법을 하는 데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게 논거인데, 그 논거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수계기금 배분 문제 역시 이러한 논거, 용역 근거를 토대로 해서 논거를 제시를 해서 춘천 지역이나 인제 지역이나 양구 지역이나 이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부담을 댐 건설 이후로도 계속 부담해 오고 있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거를 제시를 해서 각종 수계기금의 배분 프로테이지를 더 높이든가, 아니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 지원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노력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지 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국가 시책이니 우리가 이것을 순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춘천 시민들이 감내를 하고 있는데, 소음 피해 발생을 해도 지금 소음 피해에 따른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상을 해주면서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없이 지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사례일 수가 있는데요. 행정기관이나 의회라든가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주변 지역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개선책 이런 것들이 보다 좀 빨리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토론 마지막이 됐습니다. 서울서 내려오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입법조사관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경민 박사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관, 환경파트 입법조사관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발표해 주신 발표 자료는 잘 봤고요. 제가 지금 이제 세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세 분이 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각각의 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듣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뭐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영주댐 같은 경우는 제가 검토하고 이럴 때는 사실 수질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수질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수질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는 사실은 댐이 제일 처음에 담수를 하고 나서 짧게는 한 10년부터 그 이후 아래를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10년 정도 담수를 하게 되면 그리고 상류의 이제 비저모여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댐을 관할하는 부처나 수자원공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비저모여먼 저감을 하기가 참 뭐 이제 힘든 상황이라서 수질의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들어보면 사실은 수질의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재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준공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국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이게 만약에 개선이 안 된 재해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검토가 됐는데 이게 공유가 안 되고 있고 발표하신 분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라고 한다면 수자원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그 설명을 하고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올라가서 이 부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진강 댐들이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섬진강이라고 하는 거는 섬진강 전체 물을 100으로 봤을 때 19%만 실제로 쓰이고 82%는 바다로 방류한다든지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하면 뭐 수력이나 이런 전력을 생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용수의 형태로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의 문제는 사실은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도 전체 댐의 관리 주체가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그리고 전 정부에서 실제로 이거를 운영하는 것들을 수자원공사가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게 좀 안 되고 있어서 부처별로 각각의 댐을 운영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용수의 용량 확보 측면에서 댐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섬진강의 제가 생각할 때 큰 문제는 영산강이 영산강으로서 다른 세 개의 강과는 다르게 생활용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산강이 상당 부분 해줘야 되는 것들을 섬진강이 전체를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수질 회복 그리고 영산강이 보해체 결정이 난 부분들하고 해서 섬진강은 섬진강뿐만이 아니라 영산강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질이 워낙 영산강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개선 사업을 하고 생활용수로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산강의 수질이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체 국민이 그걸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양강 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애석합니다. 이게 이제 뭐 경기도가 뭐 무료부담금을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한다면 경기도가 여태까지 규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강원도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물 이용 부담금이기 때문에 물을 이용하는 물 규제 입장에서는 강원도가 경기도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2021년도부터는 강원도가 물 규제를 거의 비슷하게 경기도하고 받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무료용 부담금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강원도가 약간 적게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강원도에도 규제 가중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조금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다음에 논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참에 예를 든다면 댐 주민 지원, 그다음에 무료용 부담금의 한강에서의 지원, 이런 지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충분히 규제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주고 싶은 국가가 주고 싶은 만큼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얼마나 주세요 이게 아니라 강원도가 자신의 권리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에 살고 계시니까 강원도만 피해를 받는 것 같으신데요. 물 한 개는 팔당에도 많이 핍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양강 댐에만 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강원도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전체 틀 안에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규제가 없었는데 규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시는 게 조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댐이 해체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영주댐이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영주댐이 생성될 때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00억 이상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항목이 사실은 거의 간과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드릴 때 물론 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긴 해야 되지만, 그 댐을 선정을 함에 있어서 예타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파트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는 곳에 어떤 국가 기관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하는데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 춘천 물포럼을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거 굉장히 가열차게 논의돼야 되고, 환경 기초 시설이 지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어떤 시설을 할 때 투명하지 않고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시설은 입지할 수 있겠지만 추후의 시설은 입지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국가가 좀 깨달아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지금 잠시만요. 아마 이 방청석에서는 워낙 이 방청객이 적어서 질문이 없다고 보고, 지금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다고 보고, 자, 우리 박일선 대표님. 예. 어제 하상준 처장께서도 그렇고 앞서 그 오 선생님 영상 발제에서도 그렇고 이 여수로 문제로 인한 하류 지역 피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소양댐 같은 경우는 초당 11,000톤, 충주댐은 28,500톤입니다. 84년도에 여기 큰 물피해를 당했다고 그랬죠. 91년도에 충주 같은 경우는 수문을 제대로 열지 않고 그래서 역류돼서 단양 매포가 수몰이 됐고, 그 잠시 주병덕 지사가 감금이 돼서 각서를 썼고, 그 다음날 각서 썼다고 청와대가 경질시키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적지혈입니다.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 구조들이 좀 생긴 거예요. 하나는 기상이변 때문에 댐체가 넘어간다고 여수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충주댐이 거의 지금 마지막에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환경부하고 수공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충주댐을 모두 숨은 다 열고 계산댐은 다 열면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 없음이에요. 답이 애매하게 와요. 뭐가 없어요. 이 댐이 좋은 점만 어제 발제하셨다는데 홍수와 그 가뭄을 저감시키는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데, 댐 자체가 재해를 핵폭탄급으로 키워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과도하게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다음에 춘천물 포럼에는 댐으로 인해서 댐이 키워버린 이 재해 문제를 갖고 한번 큰 틀의 주제를 놓고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나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강이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합쳐서 한강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한강은 없잖아요. 제가 이거는 고서 국사 편찬이 고전 번역에 온갖 자료 다 뒤져보니까 남한강으로 고서에 해석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조선왕조실록에 한 가지 나와요. 그것도 저의 한문 해석 능력의 저의 부재로 보여지고, 남한강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제강점기에 파생된 용어가 남한강이에요. 과거 국토부에서 하천 일람표 만들 때 그건 남한강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과제로 한강 종합 관리계획 세울 때도 계속 교수님들도 남한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전문위원이라서 끊임없이 남한강 없어요. 국가가 없다고 합니다. 왜 환경부 용역에서는 남한강을 써요? 그랬더니 아니 교수님들이 용역하면서 전문위원 말에 답을 안 해줘요. 끝내 아마 자료집 그거 안 고쳤을 겁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도 또 남한강이에요.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수십 년 써왔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가 아니라는데 다른 국가가 있어요? 대한문기구 2개입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학계가 됐든 어떤 포럼장이 됐든 남한강 없는 건 앞으로 쓰지 말자 이거예요. 여기 본류 아닙니까? 한강의 본류로 영월정선 평창 있고 충주 여주 있고 해서 쭉 내려가면 한강으로 써줘야죠. 네, 이상입니다. 금방 마지막 이야기는 사실 남한강이 한강의 본류였다라고 하는 주장이시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한강유역 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주로 그냥 양평까지인가요? 그쪽에 먹어가고 실제 그 위쪽은 이 북한강 지역이고, 이제 금방 말했듯이 이쪽은 남한강 지역이니까 한강의 본류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배제되는 이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적한 겁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뭔가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다른 거 없으시면은 일단 우리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왜 영주댐을 막지 못했느냐, 이렇게 아까운 강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 당시 영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그 이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또 이제 댐을 건설하려고 할 때는 정치인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모두 굉장히 반대를 해서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그다음 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강 사업을 할 때는 정치인들이 찬성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전부 영주 지역은 굉장한 보수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이 시민들이 보수 쪽으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또 따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음에도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또 이제 거대 환경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했는데, 당시에 4대강 사업 때문에 굉장히 분산되어 있었고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결사항전을 했지만은 막지 못했고, 저는 고향에 돌아간 지 10년 정도 됐는데 이미 착고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돌아가가지고 언론에서 내성천에 댐을 짓는다는데 내성천이 거긴 줄 몰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내성천이 아직도 어딘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국토부에서 정한 이름이지, 또 지역에서는 동천이라 하기도 하고 그냥 거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막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영주댐이 이제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 보고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은 개인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적이었다는 걸 말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어서 말씀. 이제 댐 주변 지역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정치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 지역과 수혜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수혜 지역은 훨씬 많은 뭐 인구 또 국회의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피해 지역은 인구도 적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범위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 댐 또는 개별 지역만 가지고는 절대 그 아까 이렇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던 특별법이랄지 이런 그 제도 개선들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댐 그 주변 지역의 자치단체랄지 시민사회가 뭉쳐서 함께 힘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자로서 이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춘천국제물포럼의 파운더로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 다른 직함은 오대강 유역협의회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댐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이 정보가 단체 카톡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래서 수시로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직접 브리핑을 들으면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그런 모래밭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김경민 박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중앙에서 수질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수질 이야기만 하면은요, 수질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기 때문에 논리에 들어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조금 반박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균열의 경우에는 만일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그냥 어디 더 균열을 크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균열이 있다고 하면 댐의 균열은 그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다잡아서 새로운 논리의 개발이 되고, 내 고향에서 나의 추억이 사라진다. 이것은 설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다 고향을 떠나 있기도 하고 잊기도 하고, 추억은 그야말로 옛날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아름다운 경관과 특히 보존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은 그 논리는 됩니다만 그건 사이드입니다. 중요한 것은 댐의 균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우리 김경민 박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섬진강의 경우에는 제가 곡성에 박형수 우리 대표님 가서 만나고, 그리고 그 전에 이 동북천 인근에서 스스로 유기농을 하셨던 송화 하여간 그분이 춘천에 2분 내가 모시고 활동을 하고 춘천국제물포럼을 만드는데 그분과의 교류가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분들 춘천에 모셔서 좀 위로를 하고 같이 지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곡성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번 내려갔을 때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섬진강이 원래 본류고 저쪽 다 주는데 영산강 쪽에서 물을 다 가져가고, 영산강에 유역청이 있고 아직 유역청 이쪽은 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영주댐이나 이런 소양강댐과는 달리 결정적으로 그 지역은 이 댐이 산재해에 있어서 그야말로 전 지역, 전 주역의 공동 관입자가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 박일선 댐 연대 의장님을 통해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새로운 협력 체제를 더욱더 강화해서 자체 문제를 좀 의제를 풀어나가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춘천
네, 그 사형강 댐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잠시 이 발제를 끝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럼 그때까지 재밌게 한번 살아보고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운명처럼 안고 살아가야 될 것 같으면 그 속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뭔가 나은 상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고 또 위안이 될 거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적극적이고 그야말로 공격적인 그런 노력이 있어야 안 되겠는가. 우리 정찬 본부장님 아까 그 오동철 우리 그 운영위원장께서 그분께서 언젠가는 소형감도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그 스테이트먼트가 있었는데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물론 영원한 건 없는 거긴 합니다만. 하여튼 되게 난감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소형강 댐은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큰 기여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전체적인 평가고요. 이제 아울러서 이 춘천 지역이나 강원 지역에서는 이제 피해 어떤 의식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있는 지역이 있는 만큼 또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고요. 또 앞으로는 이쪽 강원도 피해를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해결해야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세계의 여러 가지 새로운 노력들이 기울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여기 우리 한국에도 확산이 되어서 계곡마다 자그만 옹달심 같은 그런 댐을 조그만 물을 저류시키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지 해서 그렇게 위험에 대비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박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여수로의 문제가 사실은 정말 조금 알고 있는 이와 관련해서 정보가 좀 있는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핫 이슈입니다. 저 보조 여수로가 흘러나오는 거기와 같이 동시에 내려오면 11,000톤이 초당 내려오는데 저리 되면 춘천은 어디까지 잠기지? 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근데 정말 수자원공사는 여기 그 소양강 댐과 관련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어도 11,000톤이 동시에 보낼 일이 한 1000년에 한 번 정도 있을 정도로 지금 갖가지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물을 빼야지 이 물은 돈이다 해서 비가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계속 저장을 해놔놓고 그러다 엄청난 파국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건 또 유념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지혜로운 그런 노력들이 수자원공사나 이 한강수계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좀 있어야 안 되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오늘 서로 잘 모르는 그런 주제가 이렇게 같이 논의됨으로 해서 우리 이해의 폭을 계속 넓혀나가고 있고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와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좀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또 좋은 이 댐과 관련되는 지역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경림 박사님도 이게 이 중앙정부와 그 정치권의 이 문제에 대한 각성이랄까요? 이 주제에 대한 환기를 위해서 조금 각별한 좀 신경을 쓰셔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자로서 조금 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실 텐데 오늘 점심은 도시락이 옆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 오찬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이 박수로